한 주간 대한민국 국민 사이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이슈를 샅샅이 털어서 이면에 있는 쟁점 살펴보고 그 이슈들이 추후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는 시간이죠. 저와 함께 여론을 읽고 전망할 두 분 나왔습니다. 이성호 센터장, 강경석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아, 예, 잘 지냈습니다. 엄청 춥더라고요, 오늘. 추워. 네. 뭐 유독 말소리가 아주 영롱하네요. 시청자 수가 늘어서 그런가? 네, 너무 신납니다. 자, 그러면은 전국을 전망하기에 앞서서 이번 주도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땠나요, 지난주? 아, 네, 뭐 지금 리얼미터 그래픽 보고 계시는데요. 예. 보시다시피 상승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대통령이 사실 조금 변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대선 출마 선언한 곳에 가서 시민들과 함께 타운홀 미팅을 하면서 예. 모든 건 내 책임이다. 이런 워딩은 굉장히 많이 바뀐 거예요.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바뀌어 있다는 거를 단적으로 드러낸 이제 그런 워딩들이었는데 서민들 만나가지고 얘기 들어주고 카카오 택시 얘기하니까 네. 바로 불법 근절하겠다. 이제 이런 어떤 대통령의 변화된 워딩들이 이런 지지율에 아마 반영되기 시작한 게 아닌가. 저도 이제 대통령실, 뭐 여권, 국민의힘 두루두루 얘기를 들어보면 예. 일단 기본적으로 똑같이 한 얘기가 있어요. 대통령이 변했다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워딩 자체가 변하고 본인의 생각하는 이 정책의 포커스 자체가 아시겠지만 그 흉상 논란 있었잖아요. 네. 홍범도 흉상. 예. 국민들 아무도 관심 없어요. 거의 뭐 보수의 극보수. 그러니까 거의 특정 지지층에게만 사실 이게 소구가 되는 이슈들이었는데 전환을 시킨 거예요. 어떤 민생, 정책, 먹고 사는 문제 이런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게 대통령 지지율에 반영이 된 게 아닌가. 네. 그리고 실제로 그 민생회의에서 했던 발언을 구체적으로 공개를 했어요. 대통령 워딩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정제된 그리고 고도의 정치행위가 담겨있는 워딩들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34쪽에 이르는 대통령의 그 민생회의 회의록 발언을 공개를 했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얼마만큼 인식이 바뀌었는지 보여주고 싶다라는 여권 관계자들의 의지가 담겨있는 그리고 네.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있는 행위가 아니었나 저는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갤럽에서도 이제 상승세가 이어졌나요? 뭐 갤럽은 사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네. 반대로 생각하면 또 굉장히 정확한 조사 중에 하나로 정치권에서는 평가를 하는데 예. 보통 이제 표본 오차가 3%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10월 셋째 주랑 비교해 보시면 벌써 오차 범위를 벗어났죠. 맞아요. 그러니까 바닥은 찍고 지금 반등은 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고 보면 되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네. 10월 셋째 주면은 이제 뭐 강서구청장 그 선거한 패배 이후죠. 그러니까 그 선거 패배 이 쭉 나쁜 민심들이 그대로 지지율 내지는 지지율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죠. 직무수행 평가에 반영이 되다가 이게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했다. 네. 반등을 했다는 거에 그 계기 자체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그리고 여기서 이어지는 정책 전환 예. 그리고 또 심지어 대형 이슈들을 계속 여권에서 지금 흘리고 있잖아요. 김포, 서울 편입부터 해서 그렇죠. 공매도까지. 이런 일련의 지금 과정들이 10월 달 중순부터 쭉 이어져 있었고 네. 이게 지금 직무수행 평가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슈들 짚어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분야별 정책 평가도 이번에 나왔어요, 수치가. 네. 이건 좀 어떤 거를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분야별 정책 평가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외치와 내치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는 외치죠. 네. 외교 정책을 펼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외교 정책은 한일 관계 복원이었어요. 한일 그렇죠. 관계 복원에서 비롯된 한미 관계의 재정립,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미일 관계까지 단단하게 공고화시키는 것은 분명히 높이 평가해야 될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문제는 내치죠. 내치가 엉망이었어요. 맞아요. 공직자 인사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한 이 답변이 거의 뭐 6개월, 1년 가까이 25%를 넘지 않았어요. 네. 국민 10명 중에서 8명은 이 공직자 인사에 대해서 그렇게 높이 평가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과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에서부터 이어졌던 여권의 이 스탠스, 바뀐 스탠스가 인사까지 이어질지가 이제 관건이에요. 네. 그럼 이건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네요. 저 그래프가 그렇죠. 과연 20을 이제 또 넘을지 아닐지.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리 사회를 들끓게 하고 있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짚어볼 이슈.
메가 서울 들썩, 다음은 부산입니다. 지금 메가 서울이 아니에요. 오늘 또 이름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나요? 엄청 뜨겁더라고요. 이게 저도 처음에는 네. 이게 뭔 소리야 싶어가지고 예. 이게 약간 좀 알아봤어요. 뭐 내부 외부로 좀 알아봤는데 문제가 이게 뭐냐면 대통령 공약이 아니었어요. 대선 때 이걸 하겠다고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제가 대선 과정도 쭉 같이 현장에서 취재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게 과연 대통령실의 아이디어냐 예. 아니면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아이디어였냐 제가 취재한 바로는 후자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먼저 이거를 오더를 준 게 아니고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 바텀업 방식으로 건의를 한 거예요. 네. 약간 설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설득의 중심에 정책위 의장이 지금 유이동 의원이라고 삼선 의원인데 네. 평택에서 삼선을 했어요. 네. 경기도의 이런 사정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홍철호 위원장이라고 그분이 이제 김포에서 국회의원 하셨던 분인데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약간 이 아젠다를 선제적으로 제기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던 것 같고 그게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공감대를 얻어서 대통령실 최근에 보면 일요일마다 고위당정 하잖아요. 뭐 그런 자리에 가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아젠다를 왜 먼저 선제적으로 제기해야 되는지 네. 그리고 이 아젠다를 우리가 던졌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올지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폭탄을 터뜨린 거죠. 메가시티 자체가 사실 처음 나온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뉴시티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라디오 뉴시티 들어보니까. 프로젝트를 예. 이제 좀 더 키운 거고 메가시티 자체는 이 도시계획이나 도시 행정 쪽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되게 오래된 이제 논쟁거리 중에 하나인데 제 기억으로는 좀 기억에 남는 좀 빅이슈로 된 거는 남경필 전 지사가 경기도지사일 때 네. 그때 이걸 아예 들고 나왔죠. 메가시티를 해야 된다고 좀 강력하게 밀고 나왔고 예. 지금 강 기자가 그 국민의힘 얘기하셨지만은 지금 박수영 의원이 지금 여의도 부산, 연구원장 예. 그 하시다가 이제 부산인데 바뀌었죠. 예. 그 경기도 부지사를 했단 말이야. 네네네. 그때 메가시티를 같이 아마 옆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같이 그 정책을 펴나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고 지금 비록 뭐 그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도 주로 경기도 지역에서 경찰 생활을 했고요. 어떤 네. 행정이나 이런 걸 많이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예. 언론 보도를 보면 그런 분들이 의견을 많이 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 정책위 파트에서도 같이 이제 좀 이게 결부가 되면서 좀 강력한 의제로 밀고 나왔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장하연 앵커가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짚었어요. 뉴시티라 그랬잖아요. 네. 뉴시티 하면 뭐 떠오르세요? 삼음절로 시작하는 뉴타운. 정답입니다. 뉴타운 18대 이탈리안 얘기가 있잖아요. 18대 총선이었죠.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18대 총선에서 대한민국 현 근대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 세워져요. 집권 여당이 수도권에서 대승을 거뒀어요. 맞아요. 지금까지도 그 기록은 깨진 적이 없고 앞으로도 깨지기 힘든 기록인데 예. 그때 어떤 전략을 다시 들고 나온 거예요. 지금 보면 수도권 당시에 111개 중에서 뉴타운으로 81개를 이겼어요. 이거는 뭐 깨질 수가 없는 기록이에요. 물론 네. 이제 지난 21대 총선이 재난지원금 뭐 등등 코로나 등등 여러 가지 변수로 좀 비슷하게 근접하긴 했는데 쉽게 얘기 들은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더니 강동구 사는 주민들에게 물어봤어요. 네. 근데 하남이 붙으면 아니 우리가 내는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나눠줘야 되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분이 딱 이러시더라고요. 생각해봐. 우리 집이 원래 변두리야. 그런데 더 서울이 변두리가 생기는 커지면 거예요? 우리 집은 이제 더 이상 변두리가 아니야. 예. 서울의 센터로 들어가는 거지. 네, 네, 이러는데 네. 제가 약간 거기서 설득력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주변을 이렇게 쫙 봤는데 예.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이 어. 김포랑 붙고 뭐 하남이 붙고 구리가 예. 붙고 양주가 붙고 이게 서울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크잖아요. 맞아요. 인천까지 포함하면 이 서울 둘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무려 12개예요. 12개 중에 두세 개만 갖다 붙여도 인구가 몇백만이 늘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폭발력 있는 이슈가 됐어요.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네. 문제는 이제 야당이죠. 민주당이 지금 옴짝달싹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이걸 대놓고 반대하지도 못하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야당이 계속 뭔가 아젠다를 뺏어오기 위해서 아마 구체적으로 예. 더 이제 아마 다른 종류의 어떤 아젠다들을 던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뉴시티 이름 붙인 거는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정치적으로 되게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뉴타운 딱 수도권이란 연상이 얘기를 딱 되고 딱 빼고, 메가시티보다는 조금 더 현실감이 있고 예. 덜 거부감이 있고 저는
어쨌든 이 김포 얘기를 한 거는 정책적으로는 저는 한 90점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 국토개발 정책이 이제 좀 바뀔 때가 됐거든요. 전문가들 다 그 얘기를 하는데 예. 약간 이게 민선지방자치가 한 30년 가까이 되면서 이 행정구역 행정체제에 대한 얘기가 이제 많이 나와요. 이 부분을 이제는 좀 고쳐야 된다 얘기가 나올 때 아주 적절하게 이 이슈를 잘 끄집어냈다. 근데 네. 정치적으로는 좀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게 네. 김포를 픽하는 거에 대해서는 방식적으로 조금 옳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전국 그 다른 지방에서 반발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서울이 그러니까 그 과도하게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방식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여권에서 지금 핀트를 바꾸고 있는 거죠. 예. 뉴시티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조금 더 넓게 하고 있고 예. 지방을 얘기하는 거고 메가시티가 저번에 경기도에서도 먼저 한 5년, 6년 전에 화제가 됐지만 그 다음에 들고 나온 게 김경수 지지사가 부의경 메가시티를 들고 나왔거든요. 네네. 이거는 지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서울만 먼저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본질을 봐야 돼요. 사실 저는 이거 반대예요.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에요. 왜요? 국가적인 정책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에요. 계획이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이러한 구상들을 머릿속에 갖고 차근차근 이거를 밟아왔으면 저는 찬성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순전하게 표 계산만한 굉장히 포퓰리즘적인 정치적으로는 딱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나쁜 정책이라고 네, 볼 수밖에 맞아요. 없어요. 네. 근데 이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인지 부조화의 이론이 이게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네. 이거예요. 어렵게 하는 아, 뭐 대통령은 행사에 가가지고 지역 사회를 살려야 된다. 네. 한국은행 총재는 지방의 분권형 도시를 더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집권 여당은 지금 서울을 더 키워야 된다. 수도권을 늘려야 된다. 둘이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그 부분은 동시에 하고 확실하게 있어요. 미스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급조됐다는 거예요. 네, 맞죠. 급조된 네. 정착이다 보니 네. 사실상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거 총선 전까지 결론이 안 날 거예요. 그쵸. 결론이 예. 나면 안 되는 그리고 정책이에요. 총선 이후에 흐지부지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특별법으로 아무리 한다고 해도 통과가 문제는 총선에서 어렵다. 지면 예.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지면은 정말 흐지부지. 제 느낌엔 지든 이기든 이거는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지금 라운드 그냥, 2가 벌어지고 예.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오세훈 서울시장을 필두로 어제 오세훈 시장이랑 김포시장이 만났잖아요. 예. 오세훈 서울시장을 필두로 이제 김포시장이 둘이 만나서 뭐 협의체를 구성해서 스터디를 한다고 했죠. 그 결과는 총선 뒤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죠. 인천시장 네. 유정복 인천시장 이분이 누구냐면 김포에서 군수를 하시고 그쵸. 김포에서 국회의원 3번 하시고 박근혜 정부 때 행정안전부 장관 하시던 김포 분이에요. 토박이. 행정의 달인. 그러니까 예. 소위 이런 지방행정 뭐 이런 거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네. 빠삭하신 전문가라고 할 분이. 수 예. 있는 분인데 원색적으로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같은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원색적으로 비판을 했는데 네. 그만큼 이게 소위 컨센서스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이 지금 막 너무 급한 거예요. 강서구청장 지고 이러다 총선 다 질 것 같으니까 머리를 짜매다가 던진 거예요. 네. 성공은 했죠. 정치적으로 이걸 반등시키고 이슈를 전환시키는 데 성공은 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게 정책으로 추진되기에는 너무 설익은 정책이고 계획이 없다. 저는 그러니까- 근데 말씀하세요. 네. 이게 국토개발의 정책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그렇죠.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고 국토개발의 정책으로 본다면 단기간에 결론이 날 수 없는 정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총선 이후까지도 계속 봐야 되는 거고 연구해야 되는 거고 오세훈 시장도 결국은 그걸 생각을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볼 수도 있겠다. 예, 그래서 이런 스터디 얘기를 모임 하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제가 지난해까지 서울시를 출입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서울시의 가장 큰 폭탄 같은 이슈가 이제 쓰레기 매립장 이슈잖아요. 맞아요. 그게 인천, 경기, 서울 이렇게 3자가 회의를 해서 어디다 할지 네. 그걸 논의하는 건데 만약에 김포를 서울에 편입한다 하면은 그 경기 TO는 또 새로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이제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김포라는 지방자치단체, 인천이라는 지방자치단체, 서울이라는 광역자치단체가 물론 인천도 광역이죠. 예. 그 3자가 논의를 하던 거를 양자로 바뀌는 그쵸,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또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정책들, 교통, 뭐 복지 모든 정책들을 다시 리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큰일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광역 인천시장 유정복 시장이 반발하는 것도 이거는
행정구역을 개편한다는 거는 행정체제를 개편하는 그쵸, 것과 이어질 예, 수밖에 없는 예.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2009년, 10년에 그 지자체 통합바람이 한창 불어 마창진 뭐 성남, 광주 하나 이게 통합바람이 불었었는데 그때도 얘기가 나왔던 게 광역지자체가 과연 필요한가? 무용론이 되게 나왔었고 폐지론이 네네. 나왔었고 만약에 정말 그 메가시티 본래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가서 네. 서울, 경기가 그러니까 김포 뭐 그다음에 하나 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픽해가지고 줄 서여가지고 합치 이런 거 말고 정말 행정구역 체제를 바꾼다 경기도를 없앨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서울, 경기, 인천 없으면 그냥 서울 딱 단체제가 하나만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큰 개념으로 가면서 그 미시적 세부적인 정책 그 어떻게 할 것인지 가야지. 그렇다면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정말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총선 앞두고 그냥 이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건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아주 근시안적인 정말 표계산만한 정책이냐면 저희가 한번 유권자 분석을 해봤어요. 과연 이렇게 됐을 때 유권자 지형이 어떻게 바뀌는지 봤더니 소위 남양주, 지금 남양주 시장이 주광덕 시장이잖아요. 그분이 그때 총선 때 다른 지역 다 졌는데 다 이겼는데 신도시 아파트 거기서 하나 딱 졌어요. 근데 거기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졌어요. 네. 근데 그런 상황들이 경기도 주변에 있는 신도시들에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저희 이 이슈는 다음에 좀 더 심도 깊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가 또 있어요. 아, 네. 좋습니다. 이번에도 국힘발 총선용 카드입니다. 김포 서울 편입 다음 카드는 공매도라는 이슈인데요. 어떤 내용이죠? 공매도라는 거를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네, 있을 거예요. 공매도가 뭔가요? 쉽게 얘기해서 빌공짜에 매매할 매자예요. 네. 없는 걸 판다는 거예요. 장하연 기자가 만약에 주식이 1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의 개념이 아니에요. 예, 주식을 개수. 1개, 2개, 3개로 보는 건데 네. 10개가 있어요. 네. 지금 10,000원이에요. 네. 그럼 얼마예요? 10만 원이죠. 예. 그럼 제가 그걸 미리 빌려요. 네. 그럼 나는 그거를 갖고 있다가 네. 5만 원 되면 내가 5만 원만 주면 되잖아요. 네. 10개를 주면 5만 원이 되잖아요. 그거 남는 5만 원 내가 가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외국인들, 주로 우리나라에서 한 75% 정도가 다 이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실시간으로 체크가 안 돼요. 왜요? 그거 알았어요? 몰랐죠? 네. 공매도라는 게 전산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오. 이메일, 전화, 팩스 이런 걸로 공매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메릴 린치랄지 아이고 뭐 특정 이 투자사를 보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대형 인베스트먼트 뱅크들이 IB. 국내에서 대량으로 불법 공매도를 많이 한 게 최근에 금융감독원에 적발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빌미로 공매도 금지를 시켰는데 공매도를 금지시키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느냐? 외국인들이 주식 떨어질 줄 알고 미리 막 사놓은 게 있잖아요. 네. 이거를 다 팔- 다시 다 사들이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게 안 떨어지니까. 그리고 이게 8개월간 묶여버리면 본인 돈이 이제 처분이 안 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내가 주식이 10만 원짜리가 빵원으로 떨어지면 네. 내가 벌 수 있는 돈은 10만 원이 맥시멈이에요. 그렇죠. 근데 주식이라는 건 10만 원이 2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0만 원이 될 수 있고 100만 원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손실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공포감이 생기죠. 네. 그래서 주로 이런 공매도들이 언제 처음 시작됐냐. 1920년대 미국에서 이제 대공황 벌어지잖아요. 예. 그럴 때 월스트리트에서 머리 좋은 분들은 바로 다 공매도로 갔어요. 그리고 영화 그 혹시 빅 쇼츠라고 기억하세요? 네, 알아요. 공매도라는 게 영어로 쇼츠예요. 쇼츠. 예. 그 쇼츠를 크게 먹었다는 건데 2008년도에 경제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곤두박질 쳤잖아요. 네. 그때 공매도를 치면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현상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질 것을 우려하면서 네. 공매도를 금지시켰더니 네. 어제였죠. 그러니까 일요일 날 공매도 금지를 갑자기 발표했어요. 맞아요. 외국인들이 예전에 난리가 난 없었어요. 거예요. 네. 전화가 막 전화통이 불이 났대요. 제 친구들도 이제 뭐 그런 주식 딜러들도 있고 한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빨리 다 사들이라고. 네. 어제만 1조 원인가? 어제 1조치를 사들였어요. 주식 시장에서.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순매수, 순매도 전체 분량이 대략 한 3조쯤 되거든요. 근데 어제 하루에만 외국인들이 자기 이제 공매도 못하니까 1조 원을 사들인 거예요. 예. 그러면서 동시에 복합적인 현상이 벌어졌어요. 주식은 확 올라갔고 환율은 확 떨어졌어요. 네. 왜냐면 이게 주식을 거래를 할 때는 그 나라의 통화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있어도 원화로 원화로. 바꿔서 사야 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하도 바꾸니까 환율까지 떨어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서 이게 뭐 개미 투자자들은 반기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어떨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이것도 상황입니다. 약간 그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을 해왔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겠다. 네. 모건 스털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뭔가 이 외국사 해외에서 봤을 때 한국 시장, 주식 시장은 여전히 불투명성이 예. 있고 불확실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선진국은 이제 모든 공매도 제도를 하고 있는데 이 공매도 제도가 부작용은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법은 불구하고 단절해야 되지만 예, 그리고 순기능도 있으니까요. 어떤 좀 무리하게 가치가 이렇게 좀 부풀려진 거를 좀 제어하고 조절하고 그런 능력, 그 기능도 하거든요. 그런 예. 차원에서는 이 제도가 어떤 순기능도 있는데 그런 걸 무시하고 아예 그냥 싹 전면 금지를 네. 해버리니까 이거는 해외에서 봤을 때는 뭔가 여기 또 계속 불확실성, 불투명성 근데 이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공매도라는 볼 수밖에 게 순기능이 있어요. 네. 그 미국에서 보면은 헤지 펀드들이 주로 이제 공매도를 하는 과정이 뭐냐면 어떤 기업의 부정을 적발하는 거예요. 네. 앨런 부정 회계 사태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그 앨런사의 어떤 부정을 참 헤지 많이 펀드가 했어요, 적발을 했어요. 네. 회계 검사를 해서. 그래서 주식이 떨어질 때 이득을 봤죠. 근데 이제 그게 순기능인데 역기능이 무엇이냐? 찌라시 아시죠? 찌라시. 네. 찌라시가 막 돌잖아요. 근데 보통 찌라시는 나쁜 내용으로 많이 돌아요. 어떤 기업의 대표가 무슨 뭐 네.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쵸, 등, 리스크. 불륜을 했다는 등 그런 식으로 리스크 소문을 내면서 그 기업의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돈을 버는 거 아니냐라고 개미 투자자들이 의심을 해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네. 국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맞아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자국민들은 90일인가? 뭐 이 공매 정도의 규정 기간이 있어요. 상환 기간이 90일 딱 못 박혀 근데 있으니까. 외국인들은 그 기간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소위 나쁘게 얘기하면은 작전 기간을 한 뭐 1년 가까이 쫙 펼쳐놓고 주식을 천천히 끌어올리는 거죠. 의심을 안 사게. 그리고 어느 순간 확 떨어뜨리면 정말 빅 쇼츠가 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금이나 정보 모든 면에서 개인은 딸릴 수밖에 그쵸. 없잖아요. 기관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점에서 공매도 네. 시장에서도 너무 이 불합리한 규정을 그것만 사실 고쳐도 되는데 네. 그런 지적도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또 총성용 카드다라는 얘기가 나온 이유가 또 카톡이 유출이 됐습니다. 카톡 사진이 또 나왔잖아요. 송원석 전 국민의힘 원내 수석 부대표였죠. 네. 기재부 차관까지 하셨나? 예. 기재부 실장까지 하셨나? 이번엔 개미 투자자 표심을 잡아보자. 이런 그렇죠. 뭐 거죠? 약속 대련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김포 카톡도 일부러 유출한 거 아니에요? 보여준 그건 거 아닌 아니에요? 것 같아요. 송원석 의원이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뭐 물론 그랬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게 김포 메가시티로 단물을 쪽 빨아먹고 예. 바로 지금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이거는 지금 던져놓고 아이 뭐 니들끼리 알아서 해봐. 뭐 되든지 말든지. 뭐 김포시장, 뭐 서울시장, 인천시장, 심지어 최근에는 충남도지사, 김태흠 지사 뭐 등등 다 지금 그 이슈로 지금 라운드 2를 벌이고 있고 네. 우리는 갈게 공매도로 싹 지금 어제 뭐 사이드카가 발동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상 최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만약에 주식에 넣었어요. 근데 주식이 폭등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을 지금 계속 연달아 터트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보이는 대목들인 거죠. 다음은 뭘까요? 알 수 없죠. 제가 뭐 점쟁이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여당은 정책적으로 끌고 가니까 예. 뭐 그런 얘기 뭐 오늘 언론 보도도 있던데 근데 제 오늘 주식 예상은 많이 또 제 예상은 인사가 아닐까. 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또 가장 큰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예. 정책 중에 하나는 그리고 또 이제 인사예요. 나가야 될 사람들도 있고. 예, 어차피 어차피 총선이 다가오고 없어서. 예. 장관들, 수석들 중에 뭔가 좀 깜짝 카드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했지만 네. 최원일 함장, 전 예. 천안함 깜짝 함장이었죠. 놀랐습니다. 진짜. 그분을 박민식 보훈부 장관 후임으로 지금 임명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도가 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뭐 여러 각도에서 확인을 했고 일면 톱으로 썼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검증을 해봤을 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실제로 임명까지 할 수도 있어요. 뭐 장미란 문체부 2차관 같은 경우도 국민 영웅 출신이잖아요. 네. 근데 최원일 함장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좌우의 이런 이 논리에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사라게 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 어쨌든 저는 인사, 네. 장관, 수석 뭐 이런 측면에서 한번 또 깜짝 쇼라고 하긴 좀 그렇죠. 깜짝 이벤트를 벌이지 않을까. 만약 네. 정책적으로 간다면 오늘 언론 보도도 있었지만은 뭐 세금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금 쪽에서 국민들이 조금 약간 가려운 것이 뭘까? 네. 어쩌면 상속세 같은 거 그런 거를 건드릴 수 있겠죠.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연말이 다가오면 전통적으로 손쉽게 국민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정책이 연말정산이에요. 네. 연말정산이라는 거는 아, 소소한데 확 와닿네요. 이게 굉장히 뭐
조금만 이렇게 이거를 잘 아시는 분들이 이걸 하면은 국민들에게 50만 원, 100만 원 맞습니다. 정도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이 그쵸. 내 정책적인 피부에 거는 와닿는 충분히 효과. 가능해요. 근데 월급쟁이 청년층한테 되게 글쎄요, 통할 저는 수 있죠. 이게 뭐 이 메가시티, 뉴시티 이런 것처럼 이런 총선을 바라본 좀 네. 이런 정책은 이랬-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빠르게 세 번째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빈대와의 전쟁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몸이 되게 간지러운 것 같은데요. 때 아닌 빈대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70년대 이후에 사라진 줄 알았던 빈대가 다시 출몰을 한 건데요. 이 빈대가 왜 이렇게 무서운 건가요? 박멸이 어렵나요? 빈대가 살충제가 안 먹는 거예요, 쉽게 네. 얘기해서. 너무 오래전에 70년대 새마을 운동하던 때 박멸시켰던 빈대가 다시 나타나니까 이게 지금 살충제가 안 먹는 거예요. 제가 9월에 그 워싱턴 한 2주 갔다 왔잖아요. 예. 워싱턴에 제가 그 듀퐁 서클이라고 나름 중심지예요. 거기 있는 호텔인데 네. 뭐 1박에 한 4, 50만 원 해요. 예. 거기서 빈대가 나왔어요. 빈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 아. 거예요. 제 옆방에 묵은 있는 호텔에서? 저희 같이 갔던 기자 중에 한 명이 빈대에 물렸어요, 심지어. 오마이갓, 예. 그래서 저는 야 무슨 이런 개는 이런 후진국이 다 있어. 뭐 네. 호텔에서 빈대가 나와 이랬는데 남일처럼 생각을 했는데 이게 국내로 그쵸. 번졌더라고요. 네. 코로나19 그거 이후로 이제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 따라서 빈대가 온 거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얘기는 뭐 많더라고요. 저번에 잼버리 때 아. 외국에서 많이 왔는데 그때 이제 서울 지역에 뭐 호텔에도 많이 자고 전국적으로 숙박업소 많이 잤으니까 예. 또 그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보면. 그리고 이제 그 생물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네. 빈대가 이제 오랫동안 박멸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살충제에 적응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는 더 안 죽고 더 강력한 그거는, 빈대가 탄생한 게 아닐까라는 그래서 생각이 약간 들더라고요. 이거를 뭐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으나 정부가 빈대 상황판을 만들고 네. 범정부 빈대 대책 본부를 만들었어요. 뭐 약간 물론 이제 이런 정책들은 워낙 실생활에 이게 영향을 많이 그쵸. 미치다 보니 예. 조금 과잉 대응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그쵸. 같아요. 예. 이게 뭐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이걸로 네. 지금 격상시키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오늘은 원래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까지가 빈대 퇴치 이름 까먹었는데 빈대 퇴치 무슨 본부장이에요. 근데 이거를 거의 재난본부 수준으로 지금 뿌려가지고 예. 전 17개 광역 지자체에서 상황판을 뭐 만들고. 상황판을 만들고 예. 근데 숫자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이제 빈대 현황판 상상을 그쵸. 해보면 현황판을 네. 만들고 어디가 오늘은 어느 많이, 지역에서 네. 신고가 2건 접수 이렇게 브리핑을 하는 뭐 그러진 않겠지만 네. 약간 예전 좀 현타가 오더라고요. 예전에 빈대가 문재인 정부 때 지금 청와대 일자리 현황판을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만들어서 예. 했었는데 그게 약간 연상이 됐어요. 이게 MB 때 정책들을 답습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MB 예. 때 그 청와대에 그런 게 있었어요. 무슨 쌀 행정관, 무슨 빵. 네, 빵 행정관. 네네네. 그러니까 약간 국민들에게 실생활에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이템이나 품목, 정책에 대해서 핀포인트에 들어가는 이 습성들이 있었는데 이번 별로라고 정부가 보시나요? 아니요, 뭐 저는 나쁘진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그냥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아, 진짜 찐으로. 실제로 뭔가 예. 이거를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제 그게 차이인 거죠.